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학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제가 잘못한 건지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0대 여자로 결혼 생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저는 학업에 관심이 없고 사업을 구상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직했던 케이스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저는 20살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벌이도 괜찮았고 남들과는 좀 더 빠르게 저축도 시작하면서 사업체를 이끌기까지 저의 20대를 그대로 갈아 넣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요. 남들 놀고 대학 캠퍼스를 누릴 때 제 사업을 위해서 현장을 뛰고 그만큼 노력을 해왔던 결과물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 후회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었거든요. 남편도 제 이런 부분을 보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끌렸다고 했고요. 아무도 제 인생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거나 안타깝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물론 어른들은 조금 더 청춘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청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공부에 흥미가 있었다면 공부를 했을 테지만 그게 아니라서 일찍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았는데요. 졸업 후에 제가 일만 하는 모습을 보시니 걱정이 되셨는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학에는 안 갈 생각이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네, 저는 확고한 목표가 있으니까 대학 가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학력 필요할 때 가도 되니까 성급하게 공부하길 포기하지 마라. 그래, 요즘에는 학벌이 아무래도 중요하긴 하니까. 괜찮아요. 제 사업할 건데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자격증도 이미 따서 준비도 되어 있고요. 남들처럼 다 즐기고 가끔 일도 쉬면서 살면 좋을 텐데 어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힘들 땐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네, 그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께서도 말릴 정도로 일개미로 살았던 만큼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생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끔 일 때문에 지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있어줬고 20대 후반부터는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네요. 그만큼 노력한 끝에 제 사업체를 이끌게 되었고 지금은 한 회사의 CEO로서 잘 살고 있는데요. 저를 안 이꼽게 보는 사람이 생기면서 제 결혼 생활도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는데 갈수록 심해지니까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무시당한 적도 처음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고 또 사람만큼 배신을 잘하는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신우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연애할 때도 예상했던 일이었는데요. 당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왜 그런가 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처음 인사를 했을 때는 저한테 명품도 없냐는 듯이 저를 까는데 사실 크게 타격을 입진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와 교제하고 있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깔끔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제 옷차림에 문제가 있나요? 아, 아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명품도 하나 없어서요. 아, 제가 명품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딱히 없어도 잘 살고 있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앉아서 밥이나 먹죠. 그때부터 저를 안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기 전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5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그냥 질투가 나는 건가 싶어서 첫 만남 이후로는 더 만난 적이 없었어요. 당시 연애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없었고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결혼 적기가 되면서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네요. 주변에서는 신우가 될 사람이 못 살게 굴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자주 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민지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참하고 예쁘네. 아이, 그러게. 우리 현수가 부족할 텐데 결혼까지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거봐, 내가 말했지? 우리 민지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잘하는데. 나 민지랑 결혼할 거야. 반대하는 사람 없지? 난 싫은데? 뭔 결혼이야. 나이도 아직 젊으면서 후회 안 하겠어? 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 어머님, 괜찮습니다. 현지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래.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데 왜 너가 난리야. 그리고 너 전부터 민지한테 자꾸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뭘. 있는 얘기만 했는데. 현지 너도 그만하고 우리는 결혼하는 거 반대할 생각 없다. 두 사람이 좋을 대로 해. 그렇게 시댁에 먼저 허락을 받은 뒤에는 저희 집에 가서 인사도 드렸어요. 남편이 평소에도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던 상황이라 쉽게 허락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둘 다 모아둔 돈을 가지고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 도움은 받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한 뒤로는 신우의 태도가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건 바로 저에게 명품백을 가지고 싶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며 바라는 게 있을 때만 그러더라고요. 사실 시댁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예단을 준비해서 보내주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고 충분히 가족 모두 꾸민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요. 그 뒤로 신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보내준 거 받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은 백 하나 사기도 힘들어요. 평소에 명품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돈은 어머님께 드린 건데 아가씨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저는 필요할 때 쓰시라고 드린 거고 결혼할 때 서로 대화해서 정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저는 꽁돈 들어오니까 이번에 평소 사고 싶었던 거 사려고 했다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그건 아가씨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넉넉하게 드렸어요. 어머니도 말씀을 안 하신 걸 신우가 전화해서 이야기하니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며 동생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하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트집을 잡으면서 절 괴롭히더라고요. 초반에는 나이 차이도 나고 신우가 어리다 보니 셈이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도를 지나치게 저를 간섭하고 또 시댁에 가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저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어머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고 꼭 둘이 있을 때만 저를 깎아내리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둥 더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틀린 말을 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갈수록 점점 상황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중간에 차단을 잘 해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둘만 있는 시간 동안에는 남편이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말할 기회도 없더라고요.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고 최대한 무시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는데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시누이들은 다 그렇다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격 모두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뒤집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언니는 그동안 일만 해오면서 학업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저는 목표가 뚜렷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라서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하다 보니까 굳이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이죠. 저는 학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언니처럼은 안 살려고 대학 가려고요. 지금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저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었으면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 해서 말하는 거죠. 괜히 찔려서 그러시는 거죠? 예전부터 절 그렇게 까내리시는데 듣는 사람 생각 안 해요? 저는 언니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기분 나빴어요? 왜 나쁘지? 미안해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당장 뒤집어 엎겠다면서 저한테 말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두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로는 신우를 만나는 시간을 점차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점점 제 일도 바빠지고 신우도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신우가 그동안 한 말을 잊고 살다 보니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신우가 좋은 대학에 붙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열심히 하더니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정말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저도 학교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을 싫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가지고 다닐 만한 작은 가방을 준비했는데요. 제 나름대로 명품 가방을 사서 선물해 준다고 주었는데 저한테 코웃음을 치는 거 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은 붙었네. 축하한다 우리 딸. 축하해요 아가씨. 이번에 제가 큰 건 준비 못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가방 하나 사왔어요. 돈이 어디 있으셔서 이런 걸 사오셨어요? 언니가 드디어 명품 보는 눈이 생겼네요. 근데 크기가 너무 아쉽네. 큰 게 원래 좋은 건데. 뭐 어쨌든 애썼어요. 너는 전부터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성인이 됐으면 철을 들어야지. 이번 대학도 사순해서 겨우 들어가 놓고선 얼른 사과하지 못해? 아 엄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신우와는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 줄은 몰랐는데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무시하는 게 더 심해졌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모르면 그럴 줄 알았다며 말하는데 이게 은근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더라고요. 이대로 두었다간 제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요. 남편은 이제 대학도 갔고 더 볼 일 없을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혼 초에도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남편도 중간에서 잘해주는 것 같아도 둘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시댁 가는 것도 망설여지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감이 넘치던 저였는데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식으로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말 대학에 안 간 내가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우가 저한테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세상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우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쳐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언제까지 저를 무시하면서 살지 대학에 잘 갔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내세울 게 생겼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그동안 제가 감춰두었던 금전적인 재력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신우도 있었지만 도련님도 한 분 계셨는데요. 신우가 제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중간중간 제어도 해주셨는데 일이 바빠지시면서 오래 못 뵀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신다고 손 아랫동서가 될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윈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형님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도 좋았고 결혼한 뒤로는 서방님과 손 아랫동서와 만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명절에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동서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설거지하는 동서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왜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이런 건 다 민지 언니가 할 거예요. 귀한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죠. 네? 그래도 형님이 혼자 다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빨리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니가 3년 동안 저희 집 오면서 힘들어한 적 없어요. 설거지거리 별로 없네. 민지 언니 부탁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안일은 같이 해야죠. 제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잘 부탁해요. 제 의견과는 관계없이 동서를 데리고 가는데 미안한 얼굴로 저를 보는 동서를 보니 입장이 더 난처하겠구나 싶어 그냥 그날은 설거지를 했어요.
뒤이어 들어온 시어머니가 왜 혼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신 뒤에나 다시 동서가 돌아오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저는 그냥 끌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설거지도 별로 없었고 금방 끝났어요. 근데 아가씨는 왜 그렇게 형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 느끼셨구나.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학벌이 안 되거든요.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요즘에도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나 봐요. 아가씨는 어디 나왔는데요? 서운대학 나왔어요. 저는 아가씨 학생 때부터 봤는데 지금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동안 혼자 힘드셨겠어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손 아랫동서가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댁 생활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줄 알았던 동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와 별반 다른 게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 주길래 제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랑 계속 붙어 다니길래 뭔가 수상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처음이 아니었는데 갈수록 동서와의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형님, 이 단어 뜻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요즘 중학교 애들도 이건 다 알거든요. 형님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셔야겠어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철자와는 다르길래 다른 뜻 가진 줄 알았지. 그럼 제가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영어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저런 철자로 본 적은 없어. 대학도 안 나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심화과정 통해서 영어 배웠거든요.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반박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까지 나왔다면서 이런 철자를 틀려도 되는 거야? 어차피 해석도 못 하실 텐데 물어본 제가 바보네요. 아니 저번에는 나를 위로해주더니 지금 아가씨랑 다를 게 뭐야. 제가 아가씨 얘기 다 들어보니까 고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땅히 없다면서요.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를 조롱하는 듯한 말투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을 꼭 참고 다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며 그 자리를 떴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 계속해서 참은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제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저러나 하는 오기 때문에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에는 시어머니 앞에서까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생이라고 계속 봐주니까 세훈이가 네 친구인 줄 알아? 아니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물어보고 싶고 물어본 건데. 언니 뭐 기분 나빴어요? 매번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럼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고졸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인격 모독까지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동서까지 꼬드겨서 둘 다 저를 무시하잖아요. 언니, 그거 피해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신우이의 말을 100% 공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위한다는 사람이 깎아내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본인은 위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돈만 잘 벌어서 그걸 과시하면 분명히 신우이가 저에게 아양을 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동안 신우이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개로 흘리면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갈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신우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꽤 오랜 기간 백수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적합한 복수 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동서와 신우를 누르기로 했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그 두 사람을 저한테 쩔쩔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 편이었는데요. 동서와 신우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때 제가 거하게 돈 꽃다발을 준비해서 가니 깜짝 놀라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재미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준비한 꽃다발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이거 뭐지? 이거 잡아당기면 되는 거니? 손잡이 그대로 쭉 늘리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꽃다발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시자 현금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00만 원은 넣어 보이는 액수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놀라셨지만 가장 놀란 건 신우와 동서였어요. 어머 언니, 이번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일을 요즘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요. 안 그래도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 할 거면 같이 하시지. 그럼 부담도 덜었을 텐데. 아쉽네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좋아해 주시니까 오히려 좀 더 빨리 해드릴 걸 후회가 되네요. 너는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냐? 나이를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명문대 나오면 뭐하냐? 취업을 못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명문대 졸업한 사람 연봉은 장난 아니거든? 내가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다 8,000원 기본으로 받아. 그래, 너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밥값 좀 해라. 네 시연이 봐, 얼마나 성실하게 사니? 그래봤자 고졸인데 뭐 벌면 얼마나 벌겠어. 너 말 다 했어? 어쩜 그렇게 네 세원이를 무시하냐? 앞으로 어떡하려고? 적어도 고졸 인생인 세원이보다는 잘 살 것 같은데? 지금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난 앞으로 더 몸값이 높아질 사람이니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 새언니 한 기업의 대표야. CEO라고. 뭘 매출이 얼만 줄이나 알아? 너는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을 다 벌었다고. 자산만 해도 몇 억이고 그동안 벌 수 있는 돈 다 벌었으니까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게 사실이야? 언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해라. 됐어. 사과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가씨 연봉의 몇 배는 벌고 있으니 앞으로 저희 집이 힘들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걱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그동안 힘들다고 말했던 것도 있으니까 돈 못 버는 줄 알았죠. 당연히 대금도 내고 돈이 들어올 때까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순익만 해도 직장인 연봉 수준은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동서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제가 쳐다보니 급하게 눈을 피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당연히 몰랐겠죠. 어색하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시어머니께서는 신우가 저렇게 잘한 건 본인 잘못이라며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야 뭐 미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이어 식당에서 나온 신우가 저에게 따지면서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면 언니는 왜 그동안 명품도 하나 안 사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알았으면 그렇게 언니 무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또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너무 소소하게 사니까 저도 오해를 했던 거죠. 해인기업 대표인데 너도 들어본 적 있지? 나도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네 새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았던 거야.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형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저희 기업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기업이 잘 운영되다 보니 중요한 일이 아니면 딱히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쌓이는 돈이 있으니 걱정할 일도 없었고요. 동서와 신우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그동안 학벌로 저를 무시하는 것을 버티다가 이렇게 터뜨리니 재미있기도 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제가 봐줄 이유는 없었어요. 설마 이걸 알게 된 이후 저한테 잘해줄까 싶었는데 제 예상이 딱 맞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잘 지내시죠? 다른 건 아니고 요즘 힘드신 건 없나 해서요. 제가 그동안 언니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아는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사과할게요. 아가씨, 사과는 받아줄게요. 하지만 지금처럼 더 친해지지도 않고 그냥 기본만 지키면서 살아요. 언니 그러지 마요. 저는 언니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사람을 인격모독하고 깎아내리는 건 아니죠.
앞으로 시댁일 위에는 따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칼같이 이야기하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를 해봤자 이미 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어떠한 아부든 받아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뒤로는 동서에게 연락이 와서 신우와 똑같이 그동안의 행실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사과를 들으니까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학벌뿐만이 아니라 고졸은 돈을 못 번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저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저도 사과를 해도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더 가까이 지낼 생각도 없었고 무시하는 것만 없으면 따로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동서와 신우 때문에 운동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니 딸 학원을 늘려주고 싶은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다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어이도 없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저에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물어보면 본인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과시하면서 저를 무시하기 바빴거든요. 특히 신우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오히려 생활비가 넉넉하다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분명하게 말해두었어요. 내가 얼마 버는지 알고 난 뒤에도 계속 연락 오는데 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자기 선에서 알아서 끝내. 당연하지.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신경 쓰지 말고 여보는 할 일 하면서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던 거 알지?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여보는 동생이라서 더 마음이 안 좋겠네. 미안해. 괜찮아. 걔가 잘못한 거고 앞으로 여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존중해 줄게. 사실 남편이 본인의 동생 편을 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상시에도 신우에게 저 대신 타박을 해주고 동서가 심하게 선을 넘는 날에는 서방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든든한 제 편이 있다는 게 좋아서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주는 등 남편이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퇴사까지 하게 해주었어요. 저 혼자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고 남편이 집에만 있는 것이 지루하다고 해서 작은 건물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에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성실하던 남편이 번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항상 다정했던 남편은 게을러지고 집에서 게임을 즐겨하며 제가 시킨 일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거래처에서 온다고 하는데 장부 관리는 제대로 했어? 아, 미안해. 오늘은 집안 정리하느라 건물에 못 가봤네. 거래처 사람들 오기로 했어? 그래서 미리 연락도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쩔 수 없지. 그동안 문제 있었던 부분 없으면 괜찮아. 매출은 잘 나오고? 당연하지. 매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 남편만을 믿고 맡겼던 일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돈의 일부가 남편의 개인 통장 그리고 신우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저는 원래 통장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뭔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저도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신우한테도 보내고 있었고 이게 다른 데도 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통장 확인해봤는데 돈이 이상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더라. 무슨 일 있어? 믿고 낚였으면 냅둬야지. 왜 몰래 통장 잔고를 보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대금 나갈 것도 있는데 그렇게 써버리면 어떡해. 달마다 들어오는 돈만 해도 얼만데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남편이 필요해서 쓸 수도 있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나서 적응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을 못 벌 때나 잘 벌 때나 소나무같이 한결같은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뻔뻔해지고 또 본인의 집안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인의 동생들까지 사업장을 내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신우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지는 알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아니, 요즘 현지가 조금 힘들다고 하길래 도와준 것 뿐이야. 가족인데 이런 것 하나 못 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말들은 뭐고 이제 와서 아가씨 도와주는 거야? 아, 여보, 다 지난 일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정하냐는 거야. 적어도 나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잖아. 단 6개월 만에 태세를 바꾼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는데요. 신호의 대화를 발견한 뒤로는 그동안 저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재산을 노리고 그랬던 것인데요. 아, 매일 일만 하는 옆편에 돈만 많으면 뭐하냐? 쓸 줄도 모르는데. 뭐야, 언니 새언니 돈 잘 벌어? 고조주제에 진짜 성공해버렸네. 예전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그래? 대박. 그럼 나 명품백 같은 것도 막 사주고 그러나? 그러겠냐? 지금 나한테 쓰는 돈도 많지 않은데 다 투자하겠다고 난리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월 수익이 억대면 뭐해? 내가 못 쓰는데. 그럼 최대한 잘해주면서 아양을 떨어야지. 오빠가 재산 받아야 나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뭔데?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그냥 오빠 좋은 남편 만들어주는 방법이지. 그냥 오빠는 계속 언니 편만 들어.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대화 내용을 보니 일부러 신우는 저를 긁으면서 미움을 샀던 것이었고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본인 것으로 만들려고 그동안 쇼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이걸 알게 된 이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뿐인 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대화 내용을 보고 나서는 남편을 도저히 전처럼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없었어요. 또 자산이 많다 보니까 당장 이혼을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더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이 증거만으로는 재산 분할도 해줘야 할 것 같아 유책 배우자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써서 남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본인을 돈으로 보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상종할 필요 없다고 느꼈던 사람으로서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배신감 때문에 바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사생활을 보고 나서는 충격의 연속이었는데요. 제 돈을 펑펑 쓰는 것은 물론 본인의 명의로 차까지 구입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차 안에서 내리는 사람이 바로 동서였어요. 얼마나 다정한지 두 사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눈빛을 보니 사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자산을 탐내는 것은 물론 바람까지 피우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걸기로 했어요. 증거를 충분하게 모은 뒤에 해야 하는 만큼 싫어도 좋은 척하면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터뜨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 딱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5주년이 된 기념으로 다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신우 그리고 동서와 제 남편을 위한 파티를 계획하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불륜 그리고 대화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는데요. 미리 영상을 만들어두고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혼 서류까지 준비할 수 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자상하고 저를 지지해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사람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마치고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아서 제가 계획했던 파티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보며 사랑한다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역겹기도 했네요. 모두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희 8주년을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남편 몰래 준비한 건데요. 같이 영상 시청해주세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난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고마워. 괜찮아.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니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영상을 보고 나서도 고맙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곧이어 영상이 틀어졌고 영상 속에서는 신우와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동서와 같이 애정행각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는
금세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게 도대체 뭐야? 김서방, 말 좀 해보게. 지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핀 거야? 장모님, 아닙니다. 영상 끄세요.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당신 정말이야? 어떻게 우리 형이랑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어?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바닥에 떨구고 있을 뿐이었어요. 신우는 저를 보며 악질이라고 욕을 해댔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화를 참지 못하시고 당장 이혼하라며 소리를 지르셨죠. 걱정 마세요. 이혼 준비는 마쳤고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니 그에 맞는 보상을 저에게 해야 할 거예요. 당신 일부러 이런 일 꾸민 거야? 그동안 어떻게 내 행실을 안 거야? 다 아는 방법이 있지. 당신이 일하는 곳은 내 사업장이고 그리고 그 근방에 거래처들이 있는데 간도 크게 여자랑 돌아다니는 모습이 내 귀에 안 들리겠어? 물론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도 있지만 너무 당당해서 따로 안 맡겨도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 동서는 나한테 할 말 없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저 사람이랑 진짜 딱 2-3번 데이트한 게 끝이야. 데이트 1-2번은 바람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 잘못했어. 잘 나가는 당신을 보며 내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모르지. 그걸 채워준 사람이었을 뿐이야. 나한텐 당신이 우선이라고. 뭐요? 언제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며 꼬실 땐 언제고. 이렇게 된 마당에 뭘 숨기겠어요. 형님, 맞아요. 저희 1년 정도 만났어요. 동서의 충격적인 발표에 모두가 경악을 했고 저 역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 몇 개월일 줄 알았던 불장난이 1년 정도 되어간다는 것을 듣고 남편에게 그대로 뺨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넌 진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건 모든 것들 다시 뱉어내야 할 거야. 건물은 물론 불륜과 관련해서도 따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김서방, 더 이상 내 딸 부르지 말게. 난 이 결혼 더 이상 이어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네. 2 사람 그냥 이혼해. 사부인,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세요. 아들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신우까지 사과를 하기 시작했고 이혼에 대한 결정을 물을 생각이 없었던 만큼 바로 돌아서 부모님과 나왔어요. 부모님께서는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주고 잘했던 것인데 그게 뒤통수로 날아올 줄은 몰랐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변호사 선임부터 시작해서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동서에게는 오히려 위자료를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2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일 큰 피해자는 아마 서방님과 시부모님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아버지는 그때 남편이 성인이 되고 난 뒤 들지 않았던 몽둥이까지 드셨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세아가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어.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죄송해요. 맞아 죽어도 싼 놈이다. 걱정 말고 앞으로 네 인생 살아. 알겠지? 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다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제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을 처음 받았네요. 그동안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동서 남편 신우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지 이제 막 3달째인데 아직도 남편에게는 미안하다는 문자가 오고 있어요. 평소 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라면서 장문으로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신우도 정말 미안하다며 사죄의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나는 당신이랑 다시 붙을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줘. 그동안 있었던 일 설명할게.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남편은 다행히 그 연락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같았던 동서에게도 문자가 왔는데요. 본인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저를 무시해서 미안하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본인 탓 같아서 죄스럽다는 이야기였어요. 한 가정을 파탄내놓고 사과만으로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내용의 끝을 보니 서방님도 이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앗아갔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번에 사람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참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 잘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서 그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는데요. 점차 회복해 나가기 위해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저를 위해서 한동안 휴식 시간을 주고 조금씩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간혹 저희 부모님께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긴 하지만 저에게 조심스러운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기도 했어요. 딸, 이번에 백화점 신상 나왔다는데 가볼래? 그래, 기분 전환 겸 가보자. 어때? 괜찮아요. 저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오려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래, 충분히 시간 가지고 회복하길 바랄게. 그 집 식구들은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마. 앞으로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복수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의 본심을 빨리 알아채고 제가 이루었던 것들을 모두 잃기 전에 끝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좋은 대학을 나왔던 신우는 지금 저희 하청업체에 입사를 지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니까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어찌나 웃기던지. 이제는 분노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학벌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학벌이 아닌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신우, 그리고 말에 현혹되어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고 신우와 저를 따돌렸던 동서. 어떻게 보면 방관자이자 가해자였던 남편까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던 사람들이었는데 갈수록 욕망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이런 파국을 맞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랑은 겹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종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일용직을 하면서 산다고 해요. 그동안 뭐에 빠진 건지 돈도 다 잃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다니 짠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좋았던 기억들은 거의 없고 나중에는 불륜 그리고 저 몰래 돈을 빼돌렸던 기억만 남으니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단지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씁쓸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회복하는 시간이 지나고 저를 진정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아직 재혼에 대한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오로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덕분에 이전보다 행복한 연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산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파국을 맞이했고 학벌로 저를 무시했던 신우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학벌, 외모 등이 좋아도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우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얼굴도 이쁜 편이라서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본인이 말하는 말투,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면의 아름다움도 필요하고 상대방을 타박하는 삶을 산다면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신우에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잘해줬었지만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남편까지 이제는 그 집안에서 벗어나고 보니 제 행복을 멀리서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를 생각해주는 지인들과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겐 남편과 사랑으로 노력해서 얻은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의 돌잔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다 모이기로 해서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입니다. 돌잔치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다들 벌써 그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냐며 덕담을 보내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연락이 없네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빗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제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사람은 바로 제 형님입니다. 형님과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듣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저와 형님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교사로 일했습니다. 남편과는 처음에 교육 워크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첫인상이 도시 사람치고 너무 순박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항상 나쁜 남자들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 착하고 좋은 남자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보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있나 싶어 놀랐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렇게 일 때문에 자꾸 마주치다 보니 어느새 남편에게 관심이 커졌고 저도 모르는 새에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하던 중 전 이제 이 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뭐 한다는 말이 우리가 사귀는 사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은 참 귀여웠어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예쁘게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결혼하기로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어디서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한참 고민하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여기서 하자고 하셨다며 제게 식당 주소 하나를 보내줬어요. 위치를 확인해보니 강남이더군요.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강북 토박이로 강남은 일 때문에 몇 차례 가볍게 들러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겐 강남이 꼭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제대로 한번 강남에 가보는구나 하고 조금 두근거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상견례 전날 밤 남편에게서 굉장히 곤란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내일 상견례 때 말이야. 우리 형 부부도 같이 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응? 갑자기? 이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 혹시 어머님 아버님 대신에 나오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수님이 꼭 한번 자기를 보고 싶다고 그러셨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나오시겠다는데 역시 좀 그렇지? 남편 말에 저는 그 순간, 짧은 순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상견례에 형제의 배우자가 같이 나오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윗사람으로 모셔야 할 사람이니 미리 만나서 안면을 트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려 놓을게. 근데 형님은 어떤 분이셔? 자기 형은 내가 자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형님은 처음 뵙는 거라 좀 긴장이 돼서 말이야. 남편에겐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이 어릴 때 시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형이랑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형이 자기를 잘 챙겨줬고 그게 지금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죠. 보통 형제끼리는 많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형은 만나기 전부터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비 형님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좀 많이 강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사람 자체는 착하신 것 같아. 여러분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예비 형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뵌 형님에게서 깐깐한 분위기가 팍 느껴지더군요. 인사를 드리니 살짝 웃으며 받아주셨지만 전 그 사이에 저를 위아래로 훑는 눈길을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과 밀려오는 어색함으로 잠깐 할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 저희 엄마가 먼저 말문을 여셨죠. 사부인께서 이 식당을 상견례 장소로 하자고 하셨다 들었어요. 식당이 너무 세련되고 예쁘네요. 음식도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긴 우리 첫째 며느리가 골라서 예약해준 곳이에요. 첫째 며느리가 상견례 장소는 꼭 여기로 해야 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 말씀에 그제야 형님이 표정을 풀고 활짝 웃으시더군요. 여기가 강남에서 상견례 장소로 가장 유명한 곳이어서요. 새 식구 맞이하는 자리인데 아무 곳에서나 할 순 없죠. 그때야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형님께서 상견례 장소를 고르신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슬쩍 보니 남편도 그때한 눈치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약간의 눈치로 시부모님과 형님이 굉장히 돈독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께 가지는 신뢰나 마음이 꽤 두터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형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긴장했어요. 하지만 첫인상과 다르게 형님은 매우 부드럽고 상냥하셨습니다. 우리 집 사람 되는 걸 환영해요. 내가 동서를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잘 지내봐요? 그 말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기분도 편안해지고 좋았습니다. 깐깐해 보였지만 의외로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대해 말할 때부터 형님 표정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불만스러운 상태랄까요? 게다가 혼수랑 예단 이야기 때는 몇 번이나 무슨 말을 하시려다가 그만두셔서 참 많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상견례는 끝났고 이후 남편과 저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 형님이었습니다. 윤미 씨, 혹시 오늘 시간 돼요? 그럼 나랑 좀 만나요. 형님께서 저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단둘이 만나는 게 어색했지만 먼저 저를 챙겨주시려고 부르시는 건가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형님에게서 어떤 주소가 하나 오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강남의 한 카페 주소였어요. 부랴부랴 나갈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보니 상견례 때와 별다른 바 없이 깐깐한 느낌의 형님이 먼저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계시더군요. 제가 형님께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으니 형님께서 바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어차피 도련님이랑 결혼하기로 했으니 내가 형님이지? 그럼 편하게 말 놓고 그냥 동서라고 부를게. 오늘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혼수랑 예단 때문인데 동서 예단은 어디서 할 생각이야? 설마 정말로 상견례 때 말한 곳에서 해올 건 아니지? 그리고 혼수도 내가 상견례 때 동서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 게 아닌가 싶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조언 좀 해주려고 여기로 불렀어. 나랑 오늘 강남에서 혼수 맞추기에 딱 좋은 곳이랑 예단 볼 곳 쭉 돌자. 알겠지?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짜고짜 만나자고 해서 제 결혼 준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을 듣자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다 해도 거기서 차마 마음에도 없는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어머,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돼요, 형님. 이미 형준 씨랑 같이 고르고 있고 몇 개는 계약도 해서요. 그냥 형님께서 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만 받을게요. 근데 형님은 강남 쪽을 참 잘 아시나 봐요. 당연하지. 나 고향이 강남이잖아. 몰랐구나. 도련님이 얘기 안 했나 보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말했던 형님의 자부심이라는 게 이건가 싶기도 했어요. 상견례 장소도 그렇고 저한테 오라고 한 카페도 그렇고 둘 다 강남이었잖아요. 아무래도 형님이 강남과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는 고향이 어디야? 저번 상견례 때 내가 물어보려다가 잊어버렸지 뭐야? 전 서울이에요. 태어나서 쭉 서울에 살았어요. 아, 서울. 그러니까 강북이라는 거지? 난 또 내가 도련님한테 동서에 관해서 물어도 통 말을 안 해주길래 어디 말 못할 촌구석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나? 저는 형님 말씀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 출신이 진짜로 말 못할 촌구석이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생길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 아직 결혼식 전인데 벌써 사이라도 틀어지면 나중엔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사람 마음 달래준다는 기분으로 그날 카페에서 온종일 형님 말씀에 미소로 화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헤어지고 저는 이제 결혼식 전까지 형님과 딱히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후 형님은 더 자주 연락하시고 엄청나게 간섭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님이랑 결혼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요.
그리고 그때마다 꼭 나오는 말은 강남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었어요. 한 번은 정말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발견해서 남편과 빠르게 상의하고 계약을 마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신 것인지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동서, 이런 예식장은 강남에서는 예식장으로 쳐주지도 않아. 지금이라도 얼른 다른 곳 알아보고 바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여기보다 더 예쁘고 좋은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혼수랑 예단 때도 잘 거절했으니까 예식장 이야기도 잘 거절해보자란 마음에서요. 형님이 저 신경 써주시는 마음 잘 알지만 저희 결혼식 예산엔 이 예식장이 딱 맞아서요. 그리고 형준 씨도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저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하객들이 와서 축하가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가.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어떻게 이런 데서 할 생각을 해? 내가 예식장 사진 봤는데 크기도 생각보다 작고 식장 장식도 별로야. 강남에서는 제일 끝낮은 예식장이어도 여기보다 몇 배는 더 좋아. 이렇게 말끝마다 강남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는데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건 좋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다시 형님께 그래도 바꾸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예식장에 관해서도 잘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형님은 결혼식 당일에도 이런 데서 하는 게 본인 마음이 아프다는 둥 자꾸 투덜거리셨죠. 오죽 투덜거렸으면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이 저분은 누구신데 저런 말을 하냐면서 저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제가 우리 형님이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두둔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말해서 입이 아플 지경이었죠. 이후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오고 저와 남편은 같이 마련한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었던 터라 번갈아 가면서 자주 뵙기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형님 댁이었습니다. 형님 댁은 저희 신혼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자주 찾아뵙기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꾸만 형님이 저보고 자기네 집에 놀러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형님이 아무 이유 없이 놀러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형님은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다며 맛있는 음식을 내주시거나 인기 있는 카페에 절 데려가서 같이 바람을 쐬거나 했었죠. 근데 점점 이 모든 게 제 기분을 자꾸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이 은근히 저와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동서는 이런 거 안 먹어봤지? 이게 강남에서 진짜 유명한 음식점에서 파는 거야. 너무 맛있지 않아? 동서도 이제 이렇게 고급진 거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맨날 강북 음식점만 돌아다닐 거야.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다음에 동서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가봐. 근데 갑자기 고급스러운 음식 들어가면 속이 놀란다던데. 소화제라도 챙겨가셔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같이 무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런 말을 하시니 속이 부대껴서 먹기가 싫어지더군요. 때로는 저를 본인 집으로 불러놓고 철진한 옷들을 죄다 꺼내서 보여주셨는데요. 제 앞에서 패션쇼라도 하듯이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어떠냐고 묻고는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다 강남 백화점에서 산 옷들이라며 자랑에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강남 백화점에서 산 옷들인데 동서 줄 테니까 입고 다녀. 동서 입는 옷들 볼 때마다 내가 꼭 옷 좀 사줘야지 싶었어. 근데 동서, 저번에 우리 만났을 때 입은 옷 어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대충 산 거지? 이제 동서 나이면 품위 있는 옷을 입어야지 아무거나 입는 거 보기 안 좋아. 물론 동서 몸이 막 태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옷들 몇 개보다 강남 백화점 옷 하나가 100번 낫지. 그러시면서 제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자기가 입던 옷들을 막 싸주는 겁니다. 거기서 다 거절은 못하고 싸주는 옷의 반 정도만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살펴보면 그렇게 썩 좋은 옷들도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강남 백화점에서 산 옷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후줄근하고 원단도 안 좋고요. 박음질도 영 별로여서 그냥 그대로 다 접어서 압축백에 넣어서 장롱 구석에 넣어뒀었죠. 하루는 더는 옷 둘 곳도 없어서 남편한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여보, 형님이 자꾸만 자기가 입었던 옷을 주셔. 처음엔 고마웠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한테 옷 버리는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 아, 이걸 막 버릴 수도 없고 처치곤란이야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형수님이 자기 생각해서 준다는 거잖아. 그리고 공짜로 옷 생기는 거라 생각하면 괜찮지 않아? 난 누가 공짜로 옷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은 워낙에 무던한 스타일이라 화도 잘 안 내고 사람들이랑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허허 웃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 속이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영 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복받친 저는 그동안 형님이 제게 했던 말들을 남편한테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중 속상했었던 일도 이야기했죠. 매번 강남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모시고 가는 곳은 다 강북이라고 눈치도 엄청나게 주셔. 한 번은 형님에게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형님을 모시고 유명하다는 카페를 갔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호평 일색이었고 커피 맛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모시고 갔죠. 그런데 도착했을 때부터 형님 표정이 굳으시더니 내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카페 가면 사진을 100장쯤 찍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커피도 한 모금만 마시고 다른 디저트에 입도 안 대시더라고요. 형님, 여기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인데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커피 맛도 정말 좋아서 인기 만점이에요. 그래? 여기가 말이야? 그렇게 찜찜한 반응을 보이시던 형님은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제게 크게 실망했다는 거였습니다. 동서, 내가 그동안 데리고 다닌 게 얼만데 아직도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유명해도 그래봤자 강북이잖아. 그리고 난 하도 동서가 커피 맛 좋다길래 기대했는데 정말 별로였어. 강남 카페들은 강북 쪽이랑 쓰는 원두도 달라서 커피 맛이 확 차이가 나거든? 난 입맛이 예민해서 그런 거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동서 생각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사진 찍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너무 속상했어. 동서 마음은 알겠지만 다음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어.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모신 카페가 강북이라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사진도 안 찍고 커피도 안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시지 온종일 사람 불편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가서 문자로 이야기할 건 또 뭐랍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뭔가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하긴 형수님 고향이 강남이었지? 그래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꽤 한 것 같긴 해. 근데 부모님은 별말 없으시던데? 형수님이 그렇게 말하셔도 악의는 없어서 아마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게 아닐까? 자기도 형수님이 너무 그러면 그냥 듣고 잊어버려. 그리고 형수님한테 또 연락 와서 자기 불러내면 이번엔 내 핑계라도 대면서 나가지 마. 알겠지? 남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은 형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형님이 하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어요. 가끔 남편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핑계도 대면서 말이에요. 제가 만남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형님도 연락해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잠잠해지는가 싶던 차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오후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남편이 퇴근하면 꼭 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과 함께 형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형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형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래, 둘째네 왔니? 오느라 수고했다. 이제 다 왔으니 얘 얼른 말 좀 해봐라. 도대체 중대하게 말할 게 있다는 게 뭐야? 형님이 하실 말씀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와야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말씀에 형님은 말없이 가방에서 상자 여러 개를 꺼내서 하나씩 돌리더라고요. 저는 받자마자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글쎄 그 안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거예요. 두 줄이 선명하게 떠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형님이 임신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 형님, 설마 임신하신 거예요? 아이 너무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제가 소리치니까 그제야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그 말이냐고 형님에게 막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실이냐, 애미야? 네,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셨어요? 동서도 깜짝 놀랐지? 형님이 막 웃으시면서 말씀하는데 저도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형님 부부는 그동안 아기를 참 많이 원하셔서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아기가 잘 안 찾아왔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결실을 보게 돼서 제 일도 아니었지만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날 시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형님에게 두둑하게 축하금까지 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내내 형님께 얼마나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형님께서 제게 아침 일찍 연락하셨어요. 동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아? 나랑 같이 쇼핑 안 갈래? 배 불러오기 전에 필요한 것들 좀 미리 사두려고 하는데 같이 가줬으면 해서 말이야. 사실 좀 내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강남 어딘가로 갈 게 뻔했으니까요. 가서 제가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임신하고 기분 좋으신데 분위기 맞춰드리자 싶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형님이 보내주신 주소는 강남 백화점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같이 둘러볼 곳이 많다고 얼른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기용품들을 둘러보는데 형님이 문득 생각났다며 저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서 이거 봐봐. 이거 저번에 내가 임신 테스트기 서프라이즈한 거 영상 올린 건데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았어. 하트랑 댓글 수 좀 봐봐. 형님이 보여주신 화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전에 형님이 임신 테스트기로 시부모님이랑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날 있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놀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셨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일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놀라서 소리 지르는 걸 아주 화면 가득 당겨서 찍으신 거 있죠?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불쾌했어요. 그날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말도 없이 찍으신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형님께 말씀드렸죠. 형님, 이런 건 언제 찍으셨어요? 전혀 몰랐네요. 근데 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담스러운데 지워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우리 식구만 알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형님은 제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참 뭘 모른다. 요즘 다 이렇게 해. 내 강남 친구들도 임신한 거 알았을 때 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랬어. 그리고 다들 축하한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리고 조금만 확대했는데도 이렇게 나온 걸 나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무리 봐도 형님이 크게 확대해서 찍으신 것 같은데 한사코 자기는 확대를 아주 조금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저에게 말도 없이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좀 불편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니 결국엔 알았다고 내리겠다고 하시긴 했어요. 근데 안도하는 것도 잠시 갑자기 형님이 말투를 은근슬쩍 바꿔서는 제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동서, 내가 영상 내려주는 대신에 태어날 조카한테 아기용품 하나 선물해줘라. 그래줄 수 있지? 저는 그냥 옆에서 형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같이 돌아다니고 구경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태어날 첫 조카에게 선물 하나는 해줄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형님은 봐둔 게 있다면서 저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셨어요. 거기는 유모차 매장이었는데 딱 봐도 명품 중에서 명품 같은 고급스러운 유모차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냥 쓱 둘러보기만 해도 비싸 보이는 유모차들이라 설마 이 유모차를 사달라는 건 아니겠지 싶었죠. 동서, 이 유모차 봐봐.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외국 명품인데 없어서 못 판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매장에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어. 지금 예약하면 출산할 때 딱 받을 수 있대. 동서, 첫 조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형님이 고르신 유모차 가격을 확인하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모차 가격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정말 큰맘 먹어도 100만 원까지 생각했는데 그거의 2배 가격을 보니 선뜻 그러겠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형님께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에게 형님이 말한 유모차에 관해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저와 남편은 형님이 말한 모델은 아니지만 같은 브랜드의 조금 더 저렴한 유모차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유모차도 사람들이 밤새 줄 서면서까지 사간다는 유명한 유모차였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셨습니다. 동서, 너무한다 정말. 첫 조카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게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고 그 모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라서 말한 거였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형님 말씀은 결국 그게 강남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모차여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형님, 저희 형편이 그렇게 여유있진 않아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선물해드리겠다고 한 그 유모차도 그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해도 형님은 막무가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만 위해서 그걸로 사달라고 한 것 같아? 내가 쓰고 동서 아이 가졌을 때 물려주면 서로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해? 아, 됐어.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마. 결국 형님은 기분이 완전히 상하셨고 그날부터 약간 사이가 틀어졌어요. 남편이 아주버님께 유모차 대신 현금을 드리면서 형님께 말 좀 잘해달라고 했지만 딱히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려도 답도 없으시니 저도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를 보러 갔을 때 출산 전 있었던 일 때문에 형님에게 문전박대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강남 유명 제과점에서 주문 제작한 케이크를 들고 갔더니 기분이 풀리셨던지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조카의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때였네요. 동서, 내가 우리 예성이 임신했을 때나 출산 때 별거 없었으니까 이번 100일 땐 기대해도 되지? 그때 돈도 드렸는데 형님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영 좋지 않았지만 무엇을 원하시냐 여쭤보니 자기가 조만간 목록을 보낼 테니 거기서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살펴보니 거의 다 강남에 있는 가게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강남은 뭐든 다 비싸더군요. 그래도 이왕 선물하는 거 형님이 좋아하는 걸로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중에서 가장 가격이 괜찮은 식기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조카 100일 축하는 크게는 못하고 식구끼리 작게 모여서 하게 됐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저는 형님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건네드렸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자마자 얼굴을 팍 구기셨습니다. 동서, 설마 이것만 준비한 건 아니지? 아니, 내가 보낸 목록에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 이러시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무거나 막 사간 것도 아니고 보내주신 목록에서 산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항상 좋게 넘어가자 생각했지만 그날은 저도 좋지 않은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남편이 수습하려 그랬던 건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형수님,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건데 그냥 좋게 봐주세요. 그래, 여보. 이 식기 세트 여보가 갖고 싶어 했던 거긴 하잖아. 좋은 날인데 기분 풀어. 아주버님이 형님을 달래시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셔서 속이 박박 긁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사온 거야? 이후에 손님 대접할 일도 많을 텐데 이왕이면 2개쯤 사오지 그랬어. 하나 골라 사오랬다고 이거 하나 딸랑 들고 오는 것도 모양새가 보기 좋진 않네. 괜찮아요, 어머니. 동서가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도로 아쉬운 줄 몰랐네요. 아무래도 제가 더 잘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법이 어딨나요? 게다가 전 형님이 갖고 싶어 하시던 걸 선물로 드렸는데 도리어 욕만 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조카는 잘못이 없으니 성심성의껏 축하하며 그날 일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의도적으로 형님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놈의 강남 소리도 이젠 듣기 싫었고 자꾸만 선 넘는 형님의 발언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100일 이후 형님께서 시부모님께 제 흉을 본 건지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두 분 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고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모셔야 집안이 조용한 법이야.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형님을 어른으로서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그 후 형님께서 제가 100일 축한 날 센스가 없었고 사람 마음을 신경 쓸 줄 모른다고 타박하는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시부모님을 방패 삼아 사람을 괴롭히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을 아끼시니 저는 거기에 딱히 별다른 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제 사과를 받은 이후 형님은 만족하신 건지 달리 더 연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분한 마음에 소갈이하면서 살다 보니 어른들 사이야 어떻든 시간은 흐르고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더군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조카의 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뜸하던 형님의 연락이 다시 스멀스멀 잦아지더군요. 100일은 어쩔 수 없이 작게 했지만 돌잔치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풀려 아주 크게 할 수 있었어요. 형님은 초대장도 줄 겸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 남편이랑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형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이번엔 또 얼마나 사람 속 뒤집히는 이야기를 하실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형님 집에 도착해 신변잡기식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형님이 돌잔치 초대장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아주 예쁘고 고급지게 잘 뽑으셨더라고요. 금박도 들어가 있는 초대장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예성이 돌잔치는 강남 호텔에서 하려고 해. 여기 예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다니까. 사진 한번 볼래? 형님이 보여주신 사진 외 호텔은 정말 멋지긴 하더군요. 게다가 서비스도 좋아 보여서 저는 참 멋있다고 얼마 정도 맞장구를 쳤죠. 그랬더니 형님께서 은근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진짜 멋있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 예성이 돌잔치 올 때 이 호텔 급에 맞게 준비해서 와줬으면 좋겠어. 이번에 내 강남 친구들이랑 지인들도 다 불러서 하객 수준이 좀 많이 높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호텔 급에 맞게 준비해서 오라니요. 사실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할 일인데 형님께서 그렇게 눈치를 주니 또 속이 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형님 앞에서 대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알겠다고 대화를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날 식사하는데 생각만 가득해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첫 조카 돌잔치를 안 갈 수도 없고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심란했어요. 자기야, 예성이 돌잔치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해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형님 마음엔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집 첫 조카인데 어쩔 수 없지. 형수님이 조금 유난이신 것 같아도 너무 기쁘고 좋은 마음이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자.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어렵게 얻은 아이의 첫돌이니까 기쁘고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클지 어느 정도 형님의 마음에 공감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께 들었던 말 때문에 상한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마음을 바꾸고자 했던 과거의 제 자신을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조카의 돌잔치에서 말이죠. 그날 저는 형님의 당부대로 호텔급에 맞게 준비를 해서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찾아보니 돌잔치 하객 의상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는 비싼 양복을 입히고 저는 팔자에도 없던 드레스를 빌려 입고 작은 명품 손가방까지 빌려서 단단히 준비하고 호텔로 갔습니다. 근데 호텔 앞에 차를 대고 내리는 순간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미쳤어? 지금 여길 2차 타고 온 거야? 내가 제발 수준 좀 맞춰달라고 했지? 그런데 소나타를 끌고 오면 어떡해? 제게 소리친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미쳤냐는 말을 연발하면서 제게 달려오시더군요. 저는 형님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말은 못 듣더라도 욕은 안 먹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형님의 꾸중을 들으니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그동안 참았던 분이 욱하고 올라오더군요. 저는 적당히 없는 형님의 꾸중에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형님, 소나타가 뭐 어때서 그러세요? 호텔 안에 저랑 남편이 들어가지 차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제가 뭐 차도 맞춰서 끌고 왔어야 했던 거예요? 아니, 누가 이런 호텔에 소나타 같은 차를 끌고 와? 동서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전부터 동서 이런 쪽에 센스 없는 건 알았어도 오늘 같은 날에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나 정말 쪽팔리니까 그냥 이대로 돌아가. 수준 맞춰달라고 해서 기껏 예쁜 드레스도 입고 비싼 명품 가방도 빌리고 남편도 힘들게 시간 내서 조카의 첫 돌잔치에 온 건데 형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의 그 말에 저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손발이 차가워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와 함께 있던 남편도 그때는 형님의 말씀에 화가 났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 소나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제게는 소중한 차예요. 오늘 예성이 돌잔치라 신경 많이 쓰신 거 알아서 저희도 최대한 요구사항에 맞춰 준비하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네요. 서방님만 섭섭한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너무 섭섭해요. 그렇게나 말씀드렸는데 차가 이게 뭐예요? 오늘 제 강남 친구들이랑 아는 사람 다 모였는데 예성이 삼촌이 이런 보잘것없는 차를 몬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겠느냐고요? 남편의 얼굴도 화가 나서 굳어지고 저도 너무 화가 나니까 눈앞이 시뻘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 다 한 거냐고 제가 소리치려고 하려던 그때 시부모님과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셔서는 저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들 지금 싸우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전 안에서 아직 준비할 게 남아서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천천히 들어오세요. 두 집안 어른들 앞에서까지 큰 소리를 내진 못하시겠던지 형님은 화난 표정으로 입술을 앙다물고 그냥 휙 가버리시더군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랑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거기서 시부모님께 형님이 방금까지 하셨던 말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남편을 욕하는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어른들께서는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지거나 어두워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가 가장 어두워지셨죠. 이전에 남편이 말하길 소나타는 시아버지께서 아끼면서 타시던 차라 본인도 애착이 강하다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입구에서 내내 서 있을 순 없었던지라 시아버지께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지 않니? 이왕 이렇게 식구들 모였는데 오늘 하루만 조금 더 참고 넘어갔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안 좋더군요. 저보다 더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과 조금 더 돈독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제게 형님과 똑같이 잘 대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정말 감사했는데 이런 좋은 날에 형님이 시부모님의 마음마저 상하게 하시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 독한 마음을 품고 돌잔치 시작 시간에 맞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휘황찬란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지정된 자리에 앉으니 형님이 절 한번 째려보시더라고요. 저도 꿀릴 게 없어서 똑같이 째려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형님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돌잔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모든 차례가 다 지나고 돌잔치 퀴즈 이벤트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문득 거기서 뭐라도 하나 타가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없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참여했죠. 덕분에 딱 퀴즈 하나를 맞춰서 경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받은 경품이 차량용 방향제인 거예요. 그때 전 그 순간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형님의 저 오만한 콧대를 콱 눌러줄 기회가 없을 것 같더군요. 조용히 받을 마음이 없어진 저는 사회자가 경품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자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방향제를 받고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제게 마이크를 넘기더라고요. 저는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좋은 경품을 제가 받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차에 어울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차가 소나타여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쩍 형님 쪽을 바라보니 형님의 표정이 싸나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죠. 제가 오늘 우리 차 조카 돌 축하해주러 올 때 소나타를 타고 왔더니 형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소나타가 쪽팔리시다고요. 시아버님이 아끼고 아끼시다가 물려주신 거라 아주 잘 타고 다니는 차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소나타 타면 쪽팔린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는 형님께서 글쎄 그냥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갔으면 이런 비싼 방향제도 못 받을 뻔했지 뭐예요. 이 비싼 방향제도 형님께서 늘 수준 높다고 말씀하시는 강남 어디 가게에서 준비하신 거겠죠? 소나타 타고 왔다고 돌아가란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안 가길 잘했네요. 이왕 이렇게 받았으니 잘 쓸게요, 형님. 제가 최대한 얄밉게 말을 마치자 형님은 야! 소리를 지르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 큰 소리에 조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는 픽 웃어버리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사회자는 마이크를 받고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버버하더라고요. 하객들은 형님을 보면서 웅성거리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걸어가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일어나. 나 여기 더 있으면 속 터질 것 같으니까 얼른 집 돌아가자.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전 거기서 시부모님이 뭐라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그대로 나와서 차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형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핸드폰도 꺼버렸어요. 그리고 돌잔치 때문에 빼입은 옷이 아까워서 바로 집에 안 가고 남편과 같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한 끼 잘 먹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 하면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냐고 문을 여니 형님이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밀치고 들어오더군요. 뒤에서는 아주버님이 형님을 잡고 말리려고 하고 있고 또 빼꼼히 보니 시부모님의 형님의 친정 부모님까지 다 오셨더라고요.
형님이 한성격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사람들을 보니 형님이 제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내가 어떻게 준비한 돌잔치인데 감히 네가 내 아들 돌잔치를 망쳐? 너 때문에 지금 무슨 난리가 났는 줄 알아? 네가 그렇게 개소리 짓거린 게 지금 영상으로 내 지인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넌 진짜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말이 끝나는 순간 형님이 저한테 달려드셨고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거예요. 불시에 공격당해서 놀랐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형님한테 쌓인 게 적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판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고 확 밀쳐버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가만 안 두시면 어쩌실 건데요? 그럼 내 가족 무시당하는데 거기서 바보 천치처럼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형님이야말로 뭐 얼마나 대단하시다고 맨날 강남 타령하시면서 저 무시하세요? 막말로 형님 고향이 강남이라 해도 지금은 강북에 사시면서. 제가 그동안 쌓인 걸 속 시원히 쏟아냈더니 형님은 더 화가 나셨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다시 달려드셨어요. 달려든 형님의 힘을 못 이기고 제가 뒤로 넘어지자 가까이 있던 아주버님과 시아버지가 달려오셔서 형님을 제게서 떼어내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그리고 내 둘째 며느리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고작 차 하나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얕보고. 첫째 네가 그런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주 실망이야. 아버님이 뭘 하신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첫 조카 돌잔치에 끝맞춰 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어떻게 다들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동서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형님은 울면서 소리치시다가 몇 번 더 제게 달려들려고 악을 쓰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셨죠.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막힌 형님께선 분을 못 이겨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바닥을 치면서 우시더군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저희에게 사과하고 형님을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형님께 맞은 상처를 살펴보면서 속이 상했는지 고소한 애 만에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친정 부모님께서도 맞고소한다 어쩐다 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모님께는 좀 죄송했지만 저는 형님과 형님 친정 부모님들에겐 하나도 죄송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결국 시부모님께서 형님의 친정 부모님을 달래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 저는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몰골이 좀 말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몸 상태 신경 쓸 상태가 아니었긴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은 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오늘 첫째 며느리가 잘못하긴 했지. 나도 아까 첫째 말 듣고 속이 참 안 좋았는데 돌잔치에서 네가 한마디 하니 속이 시원하더구나. 시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속 좋게 웃음이 나더군요. 시아버지도 아끼던 차를 그렇게 무시당하고 기분이 좋지만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후 저는 형님과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해들은 말로는 형님 친구들이 형님에게 한 소리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 무시하더니 요즘도 그러고 살고 있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래도 형님의 강남 타령은 형님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냥 못된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저희 딸 돌잔치라 모든 식구가 다 모이기로 했지만 형님은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물론 오시더라도 겁나진 않아요. 이젠 형님한테 맞춰드릴 저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사는 곳으로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 형님과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제 딸을 급으로 사람 차별하는 못된 인간으로 절대 키우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